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책 속의 행복. 이제 저는 5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책의 제목은 슬픈 중국입니다. 이 책은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산당이 생긴 경위, 그리고 장개석 국민당이 패하고 중국이 공산화되는 것이 제1권이고, 2권은 볼세비키 혁명을 모방해서 막스 레닌주의를 가지고 모방해서 중국을 동북아의 맹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대약진운동과 그 다음에 문화대 혁명을 일으켰으나 결국은 그건 히틀러의 제노사이드식의 인권 말살과 경제적 빈곤을 가져왔다 하는 내용이 제2권 내용입니다. 3권은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그리고 마오쩌둥을 그 사상을 수정하여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개혁개방을 부르짖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듯 했으나 이념적, 이론적으로 워낙 불일치하고 또 자가당착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개인 1인 독재로 전제 체제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제3권인데, 저는 오늘 이 3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자 송재윤은 누구인가? 이 필자 송재윤은 우선 그 부친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 연세대 송복 교수이신데 1959년 9월 사상계에 전국 대학생 논문 현상 모집에 한국 지식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곧게 학자로서 견눈질 없이 평생을 잘 살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자제분이 지금 현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역사 교수로 계시는 분이 바로 송재윤 교수입니다. 이 책을 제가 추천받게 된 동기는 그래서 한반도 근대 100년의 역사를 바로 쓰고 있는 김영삼 선생으로부터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책의 서두에 들어가기 전에 이승만 박사의 예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는 1923년에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한다. 첫째,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꺾인다. 둘째,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셋째,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넷째,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다섯째,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이렇게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다 맞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프롤로그를 들어가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즈음인데, 이제 작년이죠. 2023년 3월에 미 하원에서 중국 개도국주의를 박탈하는 법안하고 신장에 있는 그 위구르족 제노사이드를 막는 장기 적출 중지 법안이, 두 법안이 만장일치로 미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됐고, 또 유럽, 호주, 한국, 일본 등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EU 집행부 같은 데는 러시아 무기 생산에 협조한 7개 중국 회사의 제재 법안을 제출했어요. 캐나다는 위구르족 인권 문제로 중국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이태리는 2023년 12월 중국 주도의 1대1로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소련이 40년간의 미국의 집요한 그 봉쇄 전략으로 결국은 망했죠. 과연 중국의 국제적 고립, 경제적 쇠락, 정치적 해체기를 과연 가고 있을까? 아니면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출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그 공산주의라는 그 원대한 이념을 가지고 지금 중국 전체를 그 독재로 운영되는 그 레닌주의 국가인데요. 1인 지배의 그 역사적 전통과 현대에 얻은 디지털 전체주의의 괴력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는 말하자면 새로운 국가의 모습, 홉스가 말하는 굉장히 거대한 괴물 리바이던이 탄생한 겁니다. 상충되는 이념들을 적당히 뒤섞여서 절충을 하고 모순되는 제도들을 교묘하게 끼워 맞춰서 봉합하는 중국 문명의 특유의 통치 방법, 과거 왕조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방법입니다. 중국 역대 황실의 통치술을 보면 정면에서는 공자와 맹자의 이성주의를 선양하면서 배면에서 뒤에서는 한비나 이사의 모략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절충을 해가지고 제도적 불합리와 부조리가 대충 봉합되고, 이건 마치 물과 기름을 혼합하려고 하고 불과 얼음을 공생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불가한 일인 것입니다.
모순된 강령과 이율 배반의 원칙,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공산주의와 실용주의, 인민민주와 인민독재, 인민주권과 공산당 지도력, 집단주의와 공민의 권리, 사적 소유와 국가 소유, 마오쩌둥의 사상과 등소표의 실용주의, 다민족 발전론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 무기상이 방패와 창을 팔면서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방패를 팔 때는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자가당착 아닙니까? 그러나 1976년 모태똥이 9월 9일, 76년 9월 9일 날 사망한 이후 부체제는 종식되고 신체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제1부에 들어가겠습니다. 1부, 머나먼 개혁개방. 러시아도 페레스트로이카 가스노스트인가요? 그걸 개혁개방했지만 실제로 뭐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중국의 개혁개방은 어떻게 했느냐? 면밀하게 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9월 9일 날 모태똥이가 죽은 후에 다시 그 추종자들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어가려고 분탕질을 치는 걸 제압을 했어요. 그 분탕질을 친 제일 대표적인 주인공이 누구냐? 사인방이라는 거예요. 지앙청, 왕홍원, 장춘지아오, 야원위안, 이런 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명 사인방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을 10월 6일 날 전격 체포했어요. 이 체포할 때 가장 활약을 많이 한 사람은 예제닝이라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예제닝이 그 등소평을 암암리에 과거에서부터 이날날까지 계속 등소평의 그 어떤 소신과 그걸 함께하는 그런 동지였습니다. 양지성이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27년의 마오 정치의 남은 유품이 뭐냐?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독재에 나온 인권 말살. 그거 2가지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태똥이 사후는 아니지만 주울레가 70년 1월에 사망하고 4월 5일 날 거대한 집회가 열었어요. 그게 주울레 추모 대회였어요. 중국에서는 5.4운동, 4.5 집회, 그 다음에 6.4 사태, 이 3개가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데요. 마오쩌둥이 죽기 한 5개월 전에 화거펑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 천천히 하고 서두르지 말고 과거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해라. 그대가 일을 맡으면 나는 안심이다. 이래서 이제 화거펑이 제 차기 정권을 말하자면 물려받은 셈인데, 사실은 화거펑은 이 사람이 마오쩌둥 눈에 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 마오쩌둥의 고향에 정치인으로 가서 임명을 받고 가서 뭐 기념관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이쁜 짓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보다도 대약진 운동 시에 교묘하게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마오를 옹호했어요. 이 통계 조작하는 건 여기서 뭐 이상한 자들이 여기 좀 있어요. 이 통계 조작하는데 이 습관성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해서 마오를 옹호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정전협정을 맺은 중국 측 대표가 누구냐? 펑도화이, 팽덕회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정전협정 문구의 맨 마지막에 보면 김일성, 팽덕회, 클라크 장군 이렇게 3명이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죠. 그 펑도화이는 이 대약진 운동의 참혹한 현실과 그릇된 정책 비판을 대가로 해서 목에다가 팽덕회 이름을 걸고 비투를 받았어. 여러 그 노동자 농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비투를 당했다고요. 그게 펑도화이예요. 그런데 화구어펑은 반대였죠. 그래서 화구어펑은 평소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오쩌둥의 뜻과 정책은 모두 옳다. 그게 양계범시예요. 둘 다 옳다 이거예요. 양계범시. 양계범시에서 화구어펑을 추종하는 자를 범시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덩샤오핑을 추모하는 자들을 우리는 부시파, 실사구시했다고 그래서. 부시파와 범시파가 서로 주도권 다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짧은 2년 남짓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화구어펑은 결국은 마오쩌둥의 각해무샤, 그 각해무샤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제닝이라는 사람이 제2장에 가면 예제닝의 추억해서 예제닝이 나오는데, 예제닝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장개석 국민당 정부 때부터 군인으로서야 엄청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원수가 됐어요,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최고의 호칭을 받았는데, 군들의 그 사적인 얘기를 해야 하면 이 사람은 광둥성 메이저 메이현의 후식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객가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에서 큰 일을 한 사람들 중에 객가인이라고 붙은 사람이 많아요. 태평전국난의 홍수전이, 또 민국혁명을 한 순원,
싱가포르의 리콴유 뭐 등등 객가인이 뭐냐 하면 진나라 때부터 황하 이북에 사는 한족이 오랑캐가 침략을 하면 코를 단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시족을 데리고 20명, 30명 몇 명씩 데리고 남방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보면 후지엔성 복건성에 토루라는 이런 큰 집 같은 게 들어가는 창문은 작고 안에 들어가면 뭐 가게에서부터 장사하는 사람 없는 사람이 없는 거 다 있는 거. 그 다음에 76년에 이제 이렇게 전라이가 초에 죽고 마오쩌둥이 9.19에 사망을 하고 이제 사인방도 제거되고 화구어펑도 결국은 이제 축출이 됐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동서평의 정치적 간지, 여러분 젊은 분들은 간지 그러면 금방 알아듣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간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시죠, 그죠? 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간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1977년부터 89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 해는 개혁파가 자리를 잡고 한 해는 보수파가 앞서고 한 해는 개혁파가 앞서고 이거를 그 중국의 그대로 해석을 하면 쌍년의 주기성이라고 그래요. 매년 그 사람들은 뭐 쌍중단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년 그 주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꾸고 싶어 바꾼 게 아니라 등소평의 능수능란한 정치적 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서부터 사람의 그 어떤 그 성분 차별을 해서 흑오류라는 게 있어요. 흑오류. 검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주, 분홍, 반혁명 세력, 파괴분자, 우파 뭐 이런 게 이제 흑오류예요. 예제닝이 그렇게 뛰어난 그 어떤 촉을 가진 노병의 실전적 통찰력을 가진 분이다 하는 건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람은 1978년과 8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인민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1억 1,300명이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하방당하고 뭐 이런 일을 겪었다. 이거를 직접 폭로를 했어요. 제3장 후야봉의 담 실천이 진실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오가 죽고 등소평이 약간 좀 코너에 몰렸었죠. 한때는 어떤 식으로 등소평을 코너에 몰았냐. 주울레 추모대 사건에 배후 조종한 건 등소평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가짜뉴스 내에서 골탕을 먹이듯이 가짜뉴스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77년에 덩샤오핑이 복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꾀주머니가 있는지 그냥 복귀를 안 해요. 마오쩌둥의 어록을 찾아보니까 그중에 실사구시가 있더라. 그러니 화거펑의 말도 맞지만 내 말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실사구시에 해서 개혁개방을 시작을 한 거예요. 다음 4장의 그 원로들의 난을 한번 보죠. 원로들의 난을 보면 개혁개방이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동안 참고 당하고 분했던 것들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리대 토론회니 뭐 이론 공작대 토론회니 뭐 토론회가 막 벌어지는 거죠. 그거를 땡겼다 땡겼다를 한 사람이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원로들의 이런 원로의 난이 생겼느냐. 마오의 동료들이 실체험한 근거를 가지고 마오의 사상, 행적, 업적, 성격, 정적, 정책, 착오 등에 대해서 총평을 한 거예요. 원로들이. 그게 81년 6월 27일 역사계열이라는 낭독문에 반영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작가 출신 샤옌, 마오쩌둥의 오류를 16자로 정리해라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직언을 거부하고 아첨을 좋아하며 의심이 많고 변덕스럽고 말에 신뢰가 없고 부드러운 천 속에 바늘을 숨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외에도 마오는 속은 봉건주의자인데 겉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다. 입만 열면 진상 얘기를 하고 역사적 최대 폭군을 들려면 주원장이 아니고 마오쩌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초들의 어리 개혁 개방을 이끌다. 이 실제 민초들의 얼이 얼마나 이게 뜻깊었냐 하면 1978년 안휘성 펑향현 샤오강이라는 마을에서 호별 영농 서약서라는 것을 이게 비밀리에 작성을 했어요. 호별 영농 서약서가 뭐 하는 거냐? 중국은 공산화가 된 이래로 전부 집단 영농이에요. 개별 영농은 안 됩니다. 다 함께 가서 일하고 다 함께 같이 퇴근하고 다 함께 같이 밥 먹고 그래서 부엌도 다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뭐라고 했냐? 이 마을에서 호별 영농을 우리가 이게 해야 되겠다. 앞만 봐도 집단 영농을 해가지고는 도대체 먹고 살기가 힘드니 비밀을 맹세하고 구속자가 생기면
그 자식을 18세까지 키워주기로 서로 약조를 한 거예요. 1982년 1월에 중국 정부가 결국은 호별영농을 인정을 했어요. 왜? 실제로 집단영농을 해서 없었던 그 소출량이 개별 호별영농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다 바칠 곡물을 다 제하고도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호별영농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덕분론이고 하나는 불구론이에요. 뭐냐면 공산당의 강력한 통치력, 효율적 정치제도, 우수한 간부, 적절한 정책 등 덕분에 이렇게 이제 잘 살게 돼 간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독단주의, 일당 독재, 파벌 싸움, 부패, 정책 혼선, 인권 유린, 정치 탄압, 사회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민들의 자구책과 자발적인 향진 기업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불구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됐어요. 1980년대 중국 전역의 향진 기업이 140만 개였는데 1996년엔 2,340만 개로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 수출액 비중이 17%에서 46%로 늘어났어요. 개혁개방은 중국인의 피 속에 흐르는 부귀의 욕망과 번영의 열망을 자극한 거죠. 결국 안위성의 농민들이 직접 그 집단 영농을 철폐하고 호별 영농을 실시한 사건은 중공중앙의 완고함을 질타하는 민중의 회초리와 같은 것이었다. 제1부 머나먼 개혁개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